엄마, 나 아직 살아있어요. 분이는 엄청난 충격에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그건 분명 딸 윤희의 글씨였거든요. 윤희야, 정말 살아있는 거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 거니? 이 엄마가 반드시 널 찾을게. 조금만 기다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그곳에 작은 기적이 닿길 바랍니다. 경남 통영의 오래된 항구 마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갈매기 울음소리가 하루를 깨웁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 어선들이 출항하며 내는 엔진 소리, 그리고 생선 비린내가 섞인 바닷바람이 골목골목을 스쳐 지나가죠. 이곳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정분이는 올해 58입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여관은 항구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페인트가 벗겨진 2층 건물, 해맞이 여관이라는 간판도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녹이 슬어 있습니다. 분이는 매일 새벽이면 똑같은 일과를 반복합니다. 잠에서 깨어나 낡은 카디건을 걸치고 슬리퍼를 질질 끌며 여관 문을 나섭니다. 그리고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아 먼 수평선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요. 오늘은 돌아올까? 분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독백입니다. 바람만이 그녀의 말을 실어 바다 위로 흩어버립니다. 10년 전 분이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유나,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던 22살 대학생이었습니다. 밝고 다정했던 유나는 엄마의 자랑이자 삶의 이유였죠. 방학이면 어김없이 통영으로 내려와 여간 일을 도왔습니다.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방을 정리하고 엄마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분이에겐 보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던 여름날이었습니다. 유나는 남자친구 강도현과 함께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었고 그대로 절벽 아래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도연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유나의 몸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해경이 며칠을 수색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거센 파도와 조류 때문에 실종자를 찾기 어렵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결국 유나는 실종으로 처리되었고 분이의 삶도 그날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신을 놓고 살았습니다. 매일 바닷가를 헤매며 딸의 이름을 불렀고 파도에 떠밀려온 쓰레기 하나하나를 뒤졌습니다. 혹시 유나의 흔적이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분희 씨, 그만 좀 잊어요. 이제 10년이 다 됐잖아요. 딸도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길 바랄 텐데 어머니가 이러면 어떡해요. 이웃들은 선의로 하는 말이라지만 분이에겐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잊으라고요?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10달을 뱃속에 품고 22해를 키워온 내 핏줄을요. 유나의 남자친구였던 강도연도 사고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통영을 떠났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분이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피해자였으니까요. 다만 그가 떠나면서 유나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진 것 같아 허전했습니다. 여관은 점점 손님이 줄었습니다. 분이가 제대로 관리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도 대충, 식사 준비도 대충 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분이의 머리는 반쯤 휘어졌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58이라는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슬픔은 사람을 이렇게 빨리 늙게 만드는 것이겠죠. 오늘도 분이는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고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분이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엄마, 나갔다 올게요. 문득 귓가에 유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생생하게 마치 어제 일처럼요. 분이는 고개를 돌려 뒤를 봅니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습니다. 텅 빈 벤치와 바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분이는 한숨을 쉽니다. 환청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잊으라 하지만 난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분이는 작게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관으로 돌아가 오늘도 무의미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손님이 오면 방을 내주고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갑니다. 하지만 분이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계는 10년 전 그날에 멈춰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유나가 돌아오지 않는 한 이 시계는 영원히 멈춰 있을 거라는 것을요. 항구에선 어선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부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생선을 실은 트럭들이 분주하게 오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분이의 세상은 10년 전 그날 유나가 사라진 그 순간에 멈춰 있습니다. 분이는 여관 입구에 서서 한 번 더 바다를 돌아봅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오늘은 유나가 파도를 타고 돌아올지, 그런 기적이 일어날지. 하지만 바다는 언제나처럼 답이 없습니다. 파도 소리만 무심하게 들려올 뿐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곧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분이는 여관 2층 창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태풍 예보가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또 비가 오네. 분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유나가 마지막으로 이 여관을 나섰던 날도 이렇게 비가 쏟아졌습니다. 도연이 차를 몰고 와서 유나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뛰어나갔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요. 저녁 같이 먹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유나의 마지막 말, 마지막 웃음, 마지막 모습. 분이는 그날의 모든 것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입니다. 저녁이 되자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간판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이는 혼자 저녁상을 차렸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밥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유나야, 배고프지 않니? 분이는 빈 의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두 사람분의 밥을 짓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유나가 돌아올까 싶어서요. 밤이 깊어지자 태풍은 더욱 맹렬해졌습니다. 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창밖에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분이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나가봐야겠어. 분이는 우비를 입고 손전등을 챙겼습니다. 이런 날엔 항구 근처가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전 그날도 이렇게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날 유나를 놓쳤던 기억이 분이를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빗속을 걸어 절벽 근처에 도착했을 때 분이의 온몸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비에 흔들리며 어둠을 비쳤습니다. 파도는 거칠게 바위를 때리고 바람은 분이의 몸을 밀어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왔어. 분이는 절벽 가장자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파도만이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유나는 저 아래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차와 함께 그때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무언가를 비췄습니다. 절벽 아래 바위 틈에서 작은 반짝임이 보였습니다. 분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지? 분이는 조심스럽게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운 바위에 발이 헛디딜 뻔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저기 있습니다. 유나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지갑이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이 바위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비에 젖고 소금기에 부식되었지만 분명 지갑이었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지갑을 열자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비닐팩에 쌓여 있어서 다행히 젖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손전등으로 사진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분이의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엔 어린 유나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 노란 원피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유나였습니다. 분이는 그 사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던 사진이었으니까요. 유나의 지갑이야. 분이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태풍이 불어온 날 지갑을 찾았습니다. 분이는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나 살아있어요. 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글씨체가 유나의 것이었습니다. 동그랗게 쓰는 특유의 글씨, 어릴 때부터 봐온 유나의 글씨였습니다. 분이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건 내 딸 글씨야. 유나 글씨야. 빗속에서 분이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아있다고요? 유나가 살아있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분이는 지갑을 다시 살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 몇 장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중 한 장은 병원 영수증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전? 그럼 유나가 3년 전까지 살아 있었단 말이야? 분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유나가 살아 있었다면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분이는 지갑을 꼭 쥐고 절벽을 올라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분이의 마음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관으로 돌아온 분이는 젖은 옷을 벗고 지갑을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사진을 다시 보고 영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병원 이름, 주소, 모든 것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찾을게. 꼭 찾을게. 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10년 동안 죽은 듯 살아왔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분이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밤새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한숨도 자지 않고 지갑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유나의 웃음을 보며 분이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디 있든 엄마가 꼭 찾아낼게. 새벽이 밝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분이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유나의 지갑과 사진, 그리고 영수증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야 해. 분이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지갑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단서입니다.
경찰이라면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분이는 희망에 부풀어 통영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분이는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당직 경찰관이 무심한 표정으로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 딸, 10년 전에 실종된 제 딸 지갑을 찾았어요. 여기 봐요. 사진 뒤에 글씨가 있어요. 살아있다고 써 있어요.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과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경찰관은 사진을 받아들고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분희 씨, 이미 10년 전 사건 아닙니까? 실종자 수색도 다 끝났고요. 하지만 이 글씨를 봐요. 제 딸이 쓴 글씨예요. 살아있다고 했어요. 글씨요? 이게 언제 쓰인 건지 어떻게 알아요? 10년 전에 쓴 걸 수도 있고 누군가 장난으로 써놓은 걸 수도 있잖아요. 경찰관의 말투는 싸늘했습니다. 분이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 소식 없던 딸의 흔적을 찾았는데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이 영수증은요? 3년 전 날짜가 찍혀 있어요. 서울에 있는 병원이에요. 영수증이야 누구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바다에 떠다니던 쓰레기일 수도 있고요. 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은 지갑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정분희 씨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 놓아주시는 게 어떨까요? 분이는 지갑을 받아들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야겠어. 분이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분이는 영수증을 다시 꺼내 살펴봤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병원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로 가보자. 분이는 작은 가방에 옷 몇 벌과 지갑을 챙겼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통영을 벗어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이웃에게 여관 관리를 부탁하고 분이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에서 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유나가 정말 살아있다면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혹시 기억을 잃은 걸까요? 아니면 어디 갇혀 있는 걸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우면서도 기대가 됐습니다. 10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저녁 때였습니다. 분이는 지도를 보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마포구의 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세빛병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분이는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젊은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 10년 전쯤에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한 적 있나요? 22살 여자였는데.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전 기록은 저희가 확인하기 어려워요. 환자 보호 때문에 함부로 알려드릴 수도 없고요. 제 딸이에요. 10년 전에 실종됐는데 혹시 여기 입원했을지도 몰라서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원무과에 물어볼게요. 분이는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간호사가 돌아왔습니다. 10년 전 기록엔 그런 환자가 없었어요. 하지만요? 3년 전까지 여기서 일하던 간호사 중에 유나라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나이의 분이 계셨대요. 이름은 윤혜진이었고요. 분이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혜진이라고요? 유나와 비슷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비슷하다니요. 그분, 지금 어디 계세요? 퇴사하셨어요. 연락처는 저희가 드릴 수 없고요. 하지만 이 근처 카페에서 가끔 본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분이는 간호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근처를 돌아다니며 카페를 찾아다녔습니다. 몇몇 카페에 들어가 윤혜진이라는 이름을 물었지만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지쳐서 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얼굴, 유나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조금 더 성숙해진 유나의 얼굴이었습니다. 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나야. 분이는 소리쳤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분이와 여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분이는 달려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여자는 분이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불렀습니다. 유나야, 엄마야, 엄마 알아보겠지?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전 그런 사람 몰라요. 어머니라니요. 잘못하셨습니다.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분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분명 유나였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유나였습니다. 하지만 왜 모른다고 하는 걸까요? 유나야, 엄마를 왜 모른다고 해? 분이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딸을 찾았는데 딸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분이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딸을 찾았는데 딸은 자신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왜 나를 모른다고 해? 분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유나가 맞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제 새끼를 못 알아보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분이는 병원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혹시 윤혜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카페마다 들어가 앉아 있었고 골목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윤혜진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혜진은 병원 맞은편 카페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혜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혜진은 구석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분이는 카페 밖 벤치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30대 중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분이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연이, 강도연이었습니다. 유나의 옛 남자친구, 10년 전 사고 후 통영을 떠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분이는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도연과 혜진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카페 안으로 들어갈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벤치에 앉은 채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분이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도연과 혜진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뒤를 쫓았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빌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조심해.
그 여자가 왜 돌아왔는지 모르겠어. 도연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이는 전봇대 뒤에 숨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무슨 여자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통영에서 온 여자 말이야. 너를 찾고 있어. 저를요? 왜요? 모르겠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괜히 과거 일이 드러나면 곤란하잖아. 분이는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과거 일이라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연과 혜진은 무슨 관계일까요? 분이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도연이 갑자기 뒤를 돌아봤습니다. 분이는 황급히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다시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들어가. 당분간 밖에 나돌아다니지 마.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담배를 꺼내 물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분이는 혜진이 들어간 빌라를 바라봤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저기 살고 있구나. 분이는 빌라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이 경계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분이는 도연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분이는 도연을 뒤쫓았습니다. 도연은 강남에 있는 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간판을 보니 도연 메디컬이라는 의료기기 회사였습니다. 분이는 건물 로비에 들어가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강도연 씨 맞나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는 분이라서요. 연락이 안 돼서 왔는데.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건물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의료기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니요. 10년 사이에 많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도연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의료기기 사업으로 성공한 젊은 사업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분이는 기사를 읽으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10년 전엔 돈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저녁이 되자 분이는 도연의 회사 근처로 다시 갔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자 도연이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분이는 택시를 잡아타고 뒤를 쫓았습니다. 도연의 차는 고급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분이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도연이 주차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고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연은 서류 가방을 차 지붕 위에 올려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는 길어졌습니다. 도연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주차장을 왔다 갔다 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주까지 처리하라고. 지금 내가 집에 가는 길이라고. 통화를 마친 도연은 황급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차 지붕 위에 올려놓았던 서류 가방을 깜빡한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주차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차 지붕 위에 검은색 서류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분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분이는 주차장 구석진 곳으로 가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파일과 노트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맨 위에는 보험 관련 서류가 있었습니다. 분이는 손전등을 켜고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유나 마이너스 사망 판정 보류, 신원 불일치. 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망 판정 보류라니요?
신원 불일치라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분이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유가족 보험금 수령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령인은 강도연이었습니다. 보험금을 도연이가 받았어? 분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유나의 보험금을 받았다는 겁니까? 하지만 유나는 실종 판정만 받았을 뿐 사망 판정을 받지 않았는데요. 분이는 서류를 더 뒤적였습니다. 그때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윤혜진이라는 이름으로 된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보호자는 강도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연이가 유나를 윤혜진으로 만들었어? 분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도연이 사고 후 유나를 숨기고 이름을 바꿔서 보험금을 가로챈 걸까요? 그렇다면 유나는 왜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혹시 기억을 잃은 걸까요? 분이는 서류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분이는 가방을 다시 차 지붕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연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분이는 서둘러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도연이 제 딸을 이용해서 돈을 챙긴 겁니다. 내 딸을 돈으로 팔아먹었어? 분이는 아파트 단지 밖 벤치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딸을 그리워하며 죽은 듯 살아온 자신을 비웃기라도 하듯 진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도연은 유나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숨겼습니다. 그리고 보험금까지 챙겼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꼭 구해낼게. 반드시. 분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유나는 살아있고 도연에게 속아 있습니다. 분이는 딸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말입니다. 분이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서류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습니다. 보험금 수령 내역, 윤혜진이라는 이름으로 된 진료 기록, 그리고 유나의 사망 판정 보류 문서. 모든 것이 도연의 계획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10년 동안 딸을 잃은 슬픔에 죽을 것처럼 살았는데 도연은 그 시간 동안 유나를 숨기고 돈을 챙겼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이에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서류 사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경찰도 제대로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분이는 유나를 직접 만나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윤혜진이 사는 빌라로 향했습니다. 2층 창문을 올려다보니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분이는 빌라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혜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 빌라 문이 열리고 혜진이 나왔습니다. 간단한 옷차림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혜진 씨. 혜진이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분이를 알아본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왜 이러세요? 전 정말 모르는 분이라니까요. 제발 얘기 좀 들어줘요. 나는 당신 엄마예요. 당신은 내 딸이에요.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 이름은 윤혜진이에요. 유나가 아니라고요. 그만 좀 따라다니세요. 그럼 물어볼게요. 당신은 어릴 적 기억이 있나요?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혜진의 얼굴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 일이에요.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기억이 없는 거죠? 10년 전 교통사고 이후로 기억이 없는 거죠? 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이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10년 전 여름
태풍이 몰아치던 날 사고를 당했어요. 강도현과 함께 타던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죠. 그리고 도연은 당신을 숨겼어요.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서요. 무슨 소리예요? 도연 오빠가 절 구해줬어요. 사고 후에 저를 돌봐준 사람이 도연 오빠라고요. 그 사람이 당신을 이용한 거예요.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조작해서 보험금을 받았어요. 증거도 있어요. 분이는 핸드폰을 꺼내 서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혜진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이름으로 된 보험금 서류예요. 도연이 받은 돈이에요. 당신을 윤혜진으로 만들고 윤아는 죽은 것처럼 처리한 거예요. 혜진은 뒷걸음질 치며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0년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연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물어봐요. 직접 도연한테 물어봐요. 이게 뭔지, 왜 이런 서류가 있는지 말이에요. 혜진은 고개를 흔들며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말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당신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녔어요. 방학 때마다 통영으로 내려와서 엄마 일을 도왔죠. 노란 원피스를 좋아했고 바다를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매일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왜인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신 지갑에 있던 사진 기억나요? 어릴 적 노란 원피스 입고 찍은 사진 말이에요. 혜진은 깜짝 놀라 분이를 쳐다봤습니다. 그 사진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찾았어요. 절벽 아래에서 사진 뒤에 당신이 쓴 글씨가 있었어요. 엄마, 나 살아있어요. 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습니다. 바다, 비,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누군가의 손. 엄마라고 부르던 그 손. 엄마, 엄마. 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지끈거렸습니다. 사고 당시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 절벽으로 떨어지고 물이 차 안으로 들어오고 도연이 자신을 끌어내던 순간. 기억나요? 조금이라도 기억나죠? 분이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제 과거가, 제가 누군지 천천히 기억해도 돼요. 엄마가 도와줄게요. 이제 괜찮아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혜진아? 도연이었습니다. 언제 온 건지 도연은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혜진을 감싸며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한 짓을 다 알아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듯 웃었습니다. 뭘 안다는 거죠? 정분희 씨, 10년 동안 딸 찾으러 미쳐 다니시더니 이제 남의 인생까지 망치려고 하시네요. 혜진이는 내 딸이에요. 당신이 숨기고 있던 유나라고요. 증거라도 있어요? 혜진이는 사고 후에 제가 구해서 돌본 사람이에요. 신분증도 있고 병원 기록도 있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분이는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이 받은 보험금 서류 봤어요. 유나 이름으로 된 보험금을 당신이 받았죠. 이게 증거예요.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혜진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혜진아, 이 사람 말 듣지 마. 가자. 집으로 가. 하지만 혜진은 도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이에요? 제가 유나예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혜진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혜진아,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싫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혜진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분이를 돌아봤습니다. 눈물 흘리는 혜진의 눈빛에는 혼란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제가 당신 딸이에요? 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내 딸이야. 유나야.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정체성, 지워졌던 과거, 그리고 속아 살아온 시간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분이는 혜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어. 이제 다 괜찮을 거야. 분이는 혜진을 데리고 근처 작은 여관으로 갔습니다. 혜진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숨쉬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분이는 혜진을 방에 눕히고 물을 떠다 줬습니다. 천천히 마셔요.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혜진은 물을 마시며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았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요. 10년 전 일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분이는 혜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기억하면 돼.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마. 혜진은 머리를 감싸며 신음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바다, 웃음소리, 따뜻한 손길, 그리고 엄마라고 부르던 목소리. 가끔 꿈을 꿔요. 바닷가에서 누군가와 걷는 꿈이요. 그 사람이 저를 유나라고 부르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따뜻해요. 그 꿈을 꿀 때마다 눈물이 나요. 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바로 엄마야. 우리 둘이 항상 바닷가를 걸었잖아. 유나, 너는 바다를 무척 좋아했어. 파도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지.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분이의 말을 듣자 어렴풋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짠 바다 냄새.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뭐였죠? 멸치국이랑 김치찌개를 좋아했어. 특히 엄마가 담근 깍두기를 제일 좋아했지. 맨날 깍두기 더 달라고 했잖아. 혜진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과 함께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왜인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진짜 유나가 맞나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제 새끼를 못 알아봐. 너는 내 딸이야. 10달을 뱃속에 품었던 내 소중한 딸이야. 혜진은 분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엄마의 품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기억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도연이 그놈 때문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떨어져 있던 모녀가 다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잔인했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분이는 혜진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릴 적 유나가 얼마나 밝고 명랑했는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통영에 내려올 때마다 얼마나 엄마를 도왔는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듣던 혜진은 조금씩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사고 난 날은 어땠어요? 분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던 날이었어. 도연이가 차를 몰고 와서 너를 데리고 갔어. 나는 걱정돼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금방 돌아온다며 웃었지. 그게 마지막이었어. 혜진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차가 미끄러지고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차가운 물이 밀려 들어오던 순간 도연 오빠가 저를 끌어냈어요. 차에서 저를 꺼내서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그놈이 너를 구한 건 맞아. 하지만 그 후에 너를 숨겼어. 너를 윤혜진으로 만들고 보험금을 가로챘지.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도연이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돈 때문이겠지. 도연이는 원래 돈이 없었어. 사업도 제대로 안 됐고, 그런데 10년 사이에 큰 회사를 차렸더라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 내 보험금으로 시작한 거야. 혜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속이고 이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오빠라고 부르며 믿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기억을 잃었으니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제대로 된 삶을 찾아야지.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정체성도 관계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통영으로 가자. 엄마랑 함께 가는 거야. 거기가 내 집이야. 내가 자란 곳이고 내가 돌아갈 곳이야.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자신은 누구일까요? 윤혜진일까요? 아니면 유나일까요? 그때 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혜진은 핸드폰을 쳐다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혜진아, 어디야? 집으로 와. 우리 얘기 좀 하자. 오빠, 아니, 도연 씨,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뭔 소리야? 내가 너를 속였다고? 난 너를 구해준 사람이야. 보험금은요? 제 이름으로 받은 보험금은요? 그것도 저를 구해준 거예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 너를 돌보려면 돈이 필요했어. 병원비도 들고 생활비도 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돈으로 회사 차린 거 알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알았어. 그래, 내가 그 돈 썼어. 하지만 너도 그 덕분에 살아온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넌 바닷물에 떠내려갔을 거야. 그렇다고 제 인생을 가져갈 권리는 없어요. 제 엄마도 제 정체성도 모두 빼앗았잖아요. 혜진아, 진정해. 너는 지금 혼란스러운 거야. 그 여자 말에 속으면 안 돼. 그 여자가 아니라 제 엄마예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분이는 혜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어. 이제 끝이야.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길은 험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가 곁에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저 집에 가고 싶어요. 통영에 가고 싶어요. 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혜진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 엄마가 데려다 줄게. 다음 날 새벽 분이와 혜진은 통영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통영으로 간다는 것, 윤혜진이 아닌 윤아로 돌아간다는 것.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버스는 몇 시간을 달려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항구가 보이자 혜진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처음 오는 곳 같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분이는 혜진을 데리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과 반짝이는 바다가 눈부셨습니다. 여기가 내가 제일 좋아하던 곳이야. 맨날 여기 앉아서 바다를 봤지. 혜진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눈을 감자 기억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걷던 이 길, 파도를 보며 웃던 순간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엄마, 기억나요? 여기서 엄마랑 조개 주웠던 거, 기억나요? 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조개를 주워서 엄마한테 선물한다고 했지. 두 사람은 울며 껴안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도연이었습니다. 드디어 찾았네.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분이는 혜진을 감싸며 일어섰습니다. 왜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혜진을 데리러 왔어. 혜진아, 나랑 서울로 돌아가자.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전 여기가 제 집이에요. 더 이상 당신을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도연은 비웃었습니다. 10년 동안 기억도 못하던 곳이 집이라고? 웃기지 마. 너는 윤혜진이야. 내가 만든 사람이라고. 아니에요. 전 윤아예요. 정분이의 딸 윤아라고요.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혜진에게 다가가려 했고 분이가 막아섰습니다. 비켜요, 정분이 씨. 이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내 딸한테 손대지 마. 딸, 10년 동안 뭐 했어요? 당신이 딸을 지켰나요? 내가 구했어요. 내가 살렸다고요. 그래서 보험금을 가로챘어? 내 딸 이름으로 돈을 받았어? 도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법적으로 혜진이는 내 보호 아래 있었어요. 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분이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증거 여기 있어. 당신이 받은 보험금 서류 다 찍어놨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오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혜진도 공범이 돼요. 신분 사칭죄로 말이죠. 그래도 괜찮겠어요? 혜진이 나섰습니다. 상관없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게 중요해요. 전 더 이상 거짓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혜진아,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제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전 이제 제 인생을 찾을 거예요. 당신이 빼앗아간 제 인생을요.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통제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혜진의 팔을 잡으려 했고 분이가 도연을 밀어냈습니다. 내 딸한테 손대지 말라고.
도연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절벽 가장자리였습니다. 발밑에 돌이 굴러떨어졌습니다. 도연은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도연 씨, 혜진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연은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리고 곧 물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 씨, 도연 씨. 혜진은 절벽 가장자리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만 거세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분이는 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0년 전 이곳에서 유나가 사라졌고 10년 후 같은 곳에서 도연이 떨어졌습니다. 운명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도연이가 자초한 일이야.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경찰과 해경이 도착했습니다. 수색이 시작됐지만 도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유나처럼 도연도 바다에 삼켜진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떨어지는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미웠지만 동시에 1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분이는 혜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엄마, 전 무서워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엄마가 있잖아. 우리 함께 하나씩 해나가는 거야. 천천히 조금씩. 혜진은 분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엄마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험난하겠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분이와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제가 진짜 유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천천히 기억을 찾아가면 돼. 엄마가 도와줄게.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줬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통영의 바다는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항구를 비추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해맞이 여관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분이와 유나는 함께 여관을 정리했습니다. 벗겨진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녹슨 간판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먼지 쌓인 방들을 청소하고 오래된 이불을 햇볕에 말렸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하루 함께 일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갔습니다. 유나는 조금씩 기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보면 어릴 적 추억이 떠올랐고 엄마의 음식을 먹으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여관 곳곳에서 자신의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여기 이 벽에 제가 낙서한 것 같아요. 유나는 복도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연필 자국이 있었습니다. 유나 8살이라고 삐뚤빼뚤 쓰여 있었습니다. 맞아. 내가 어릴 때 몰래 그렸다가 엄마한테 혼났지. 그런데 엄마가 차마 지우지 못했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슬픔과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니까요. 도연의 시신은 결국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가 있었지만 사고사로 결론이 났습니다. 유나는 그날의 일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연을 미워했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엄마, 도연 씨도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용서할 순 없어. 하지만 이제 그 일은 잊자. 우리 앞만 보고 가는 거야. 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여간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신혼여행으로 통영에 왔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여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유나의 밝은 미소를 보며 부부는 기뻐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방을 보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저녁에는 분이가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집밥 같아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손님들이 떠난 후 유나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보니까 좋더라고요. 행복해 보여서요. 우리도 행복해질 거야. 조금씩 천천히. 분이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딸의 머리카락은 10년 전보다 길어졌지만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봄이 깊어지자 여간에는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깨끗한 숙소와 따뜻한 음식, 그리고 모녀의 정성 어린 서비스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유나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사람들,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 가족여행을 온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유나는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분이와 유나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바다는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엄마, 제가 돌아와서 행복해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분이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10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야. 내가 돌아와서 엄마는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전 아직도 가끔 혼란스러워요. 제가 유나인지 혜진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괜찮아. 천천히 찾아가면 돼. 내가 누구든 넌 내 딸이야. 그것만 기억하면 돼.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습니다. 이름도, 정체성도, 그리고 엄마도.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유나.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울음을 감싸 안았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10년 전의 슬픔도 지금의 기쁨도. 그날 밤 유나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10년 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유나입니다. 정분이의 딸 유나입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엄마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제 엄마를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행복하게.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달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유나를 깨웠습니다. 유나야, 일어나. 오늘 특별한 일 할 거야. 무슨 일인데요? 사진 찍으러 가는 거야. 우리 둘이. 두 사람은 바닷가로 갔습니다. 지나가던 관광객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파도를 배경으로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찍는 모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유나는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진 여관 벽에 걸어요. 그리고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유나와 엄마의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자. 여관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로비 벽에 걸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미소는 밝고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분이는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잃어버린 건 시간이었지. 사랑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 유나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맞아요, 엄마. 사랑은 영원해요. 바깥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간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통영의 밤은 평화로웠습니다. 정분이와 유나 10년을 떨어져 있었던 모녀는 이제 다시 함께였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기억은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해맞이 여관의 새로운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분이와 유나는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희망,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을 스쳤다면 그 따뜻함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평화롭길 진심으로 바랍니다.